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인공지능과 윤리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트롤리 문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트롤리 문제를 한국어로 바꾸면 광차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트롤리가 광차인 거는 아닌데요. 이 광은 이제 미칠 광자를 써서,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윤리학에서 사고 실험,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그걸 실험하는데 사용되었던 문제입니다. 응답자는 아래 질문에 대해서 허용된다 또는 허용되지 않는다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응답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고 도덕적인 관점만 고려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전차가 운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문제라서 전차예요. 전차.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철 말고 전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전차인데, 그 전차가 운행 중에 이상이 생겨서 제어 불능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선로에 5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대로 광차가 앞으로 가면 5명이 치워 죽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영무원이 전철기 옆에 있어요. 전철기가 뭐냐면 선로 바꿀 때 사용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레버 같은 건가요? 이렇게 당기는 그거가 전철기인데, 당기는 거. 그래서 전철기를 돌리면 전차가 이제 다른 선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로에 있던 5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선로를 바꾸면 그 다른 선로에 한 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치워 죽는 거예요. 어느 쪽도 대피할 시간은 없고, 이 경우 도덕적 관점에서 영무원이 전철기를 돌리는 것이 허용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쉬운데, 얘가 이제 전차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전차가 가는데 지금 이제 달리는 방향에, 원래 이제 달리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 방향으로, 직선 방향으로 달리게 되면 요 5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무원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요 전철기를 당겨서 선로를 바꾸면 이 전차가 이 아래쪽 선로로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 요 한 명이 다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랬을 때 이 영무원은 전철기를 당겨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전차는 원래 이쪽 길로 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5명이 아무래도 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외부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내가 개입을 해서 이 5명을 살릴 것이냐. 근데 이 5명을 살릴 때 이 한 명은 또 뭐 반대로 괜히, 네, 왜냐면 선로를 당기지 않았으면 이 한 명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외부에서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이 한 명이 이제 뭐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거를 당겨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래도 다수를 살리는 게 낫지 않냐. 뭐 아니면 원래 개입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아무런 일이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서로를 변경해서 이 사람한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건 또 이 사람은 그러면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냐,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윤리학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트롤리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건데 이게 갑자기 왜 등장을 하느냐, 인공지능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이 트롤리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학습시킬 때 이 트롤리 문제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계잖아요. 기계고 얘는 뭐 어떤 가치 판단을 아직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자동차를 학습을 시키는데, 그 학습을 시킬 때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얘는 교육받은 대로 행동을 하는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이대로 가면 5명이 다치게 되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요 한 사람이 다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자동차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또는 뭐 예전부터 많이 제기됐던 문제들이 뭐였냐면은 뭐 승객, 타고 있는 승객을 보호하거나 보행자, 밖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방향으로 반응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행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트롤리 문제 비슷한 문제들을. 왜냐면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대로 얘는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고 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래서 모럴 머신 넷이라는 사이트고요. 네. 이 사이트는 MIT에서 아마 만든 사이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어인데 네, 언어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 네, 그러니까 모럴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계. 그래서 모럴 머신, 무인 자동차와 같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수집하기 위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뭐 2명의 탑승자 또는 5명의 보행자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을 희생해야 되느냐 이런 윤리적 선택을 무인 자동차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외부 관찰자로서 뭐 결과를 판단하고 응답이 다른 응시자들과 응답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뭐 꼭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결정을 내린 것들을 보고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트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클래식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광차 문제예요. 기존에 철로 위 뭐 이렇게 가는데 이대로 쭉 가면 이 5명이 갇히게 되고 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한 명이 대신에 뭐 하면은 나머지가 이제 뭐 그러니까 희생을 하면 한 명이 희생을 하면 얘가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 5명이 살고 뭐 이럴 때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느냐 뭐 이게 이제 약간 기존의 광차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한 게 요 클래식이고요. 우리가 해볼 거는 요 평가예요. 평가인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안 타고 있어요. 여기는 차 안에는 승객이 없어요. 자동차만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고장이 났지만 차선 변경은 가능한 상태예요. 보시면은 이대로 쭉 가면은 여기 요약 보기를 보시면 돼요. 남자아이 1명과 여자아이 3명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잘못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빨간불일 때 건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을 하기는 했어요. 반대로 이 오른쪽 상황은 보시면 1명의 노인 남성과 3명의 노인 여성이에요. 그래서 차선을 변경하면 이 노인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또 잘못이 없는 게 파란불일 때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잘 지킨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마다 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린애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약간 연령 비교예요. 지금 이 시나리오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총 13가지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2번째 시나리오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이트가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왜냐면 회원가입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해보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 시나리오를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게 해둔 것이 이 디자인에 가시면 원하시면은 시나리오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행자 대 보행자로 할 거냐, 보행자랑 탑승자, 승객이랑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행자 대 보행자로 하면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신호등을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탑승 이쪽은 누가 선택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다 만드신 다음에는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출을 하면 뭐 이름을 정하긴 해야 되네요. 제출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 사이트를 만든 사람들이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는 만들어 뒀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해보고 재미있네. 나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까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들면은 점점 더 이렇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시나리오가 되고 더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이 사이트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럼 보시면 돼요. 이대로 가면 얘네들이 다쳐요. 얘네들은 지금 고양이 2마리, 개 1마리. 근데 얘네들은 나름 똑똑해서 파란불일 때 건너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을 살려야지 하고 차선을 바꾸면 이 차가 요 장벽에 충돌해서 이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이 다치는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비만 남성과 아기 한 명과 남성 정용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차선을 변경해서 이 승객을 살리는 걸 택하면 빨간불일 때 건너고 있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과 남성 운동선수고, 그냥 그대로 차선 변경을 안 할 경우에는 차 안에 타고 있는 비만 남성 한 명과 비만 여성 한 명과 남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이거를 13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저는 그냥 우선 시간상 왼쪽만 계속 누를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연령별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노숙자랑, 이게 이제 노숙자예요. 이런 사람이 노숙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애완동물도 나오고요. 여기는 다 애완동물들만 있네요. 그다음에 요 달러 요거를 들고 있는 요 사람은 이제 범죄자예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하실 수도 있고, 네, 우선 아니오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는 여성 운동선수였잖아요. 가장 많이 희생된 캐릭터는 강아지였고요. 희생자 숫자의 중요도. 다른 사람들은 숫자를 좀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평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대부분은 선택을 했는데, 저는 좀 그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승객 보호 선호도도 다른 사람들은 승객이나 보행자나 그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평균에 가까우니까. 근데 저는 조금 더 승객을 보호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네요. 이거는 그래도 제가 평균하고 똑같이 이제 법규 준수 여부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개입에 대한 회피 선호도는 다른 사람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입이라는 거는 차선 변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뭔가 이렇게 영무원이 이렇게 그 전철기를 당기는 것처럼 외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건데, 회피 선호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성별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여성에 가까운데 저는 남성 쪽에 더 가깝네요. 종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사람들은 한 이 정도. 그래도 애완동물보다는 사람. 저는 심하게 인간을 택했네요. 연령은 보통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이, 아기, 유모차 같은 거는 아기도 있거든요. 아기를 좀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체력 선호도는 보통은 그래도 비만인보다 건강인을 조금 더 선호했는데 저는 심하게 비만인을 선호를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관은 이제 높은 쪽은 뭐냐면은 의사하고 경영자가 나와요. 약간 미국에서 만든 사이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범죄자하고 노숙인,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심하게 사회적 가치관이 뭐 보통 소위 말하는 좀 그렇다는 사람들을 많이 살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만약에 대면 수업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걸로 이제 뭐 토론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소그룹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네,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라고 이제 한번 또 되돌아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회원 가입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장벽이 없이 네,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있을 정도로 네, 약간 트롤리 문제처럼 생긴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특히 이제 저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잠시만요. 네. 왜냐면은 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좀 그 재산이나 생명 이런 것들에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 저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 모럴 머신을 조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죠.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 초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에 따라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게 딥페이크죠. 왜 그 사람 얼굴 바꿔가지고 약간 좀 그 불법 동영상 같은 것들 만드는 거, 그런 게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죠. 이루다 사건이 또 있었죠. 얘가 이제 뭐 그 응답해주는 서비스죠. 채팅을 막,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 이루다 애가 나랑 이제 뭐 채팅을 한다든가 뭐 약간 그렇게, 채팅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제가 지금 안 나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고 하는데, 이때 사용한 그 데이터가 약간 개인적인,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이렇게 좀 걸러냈어야 되는데, 좀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얘기들이 다 너무 그대로 데이터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반응들도 나오고 해서, 결국은 처음에 이게 나오자마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막 많이 사용을 하고 선풍적으로, 네, 막 엄청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유행처럼 막 됐는데, 바로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네, 그 서비스 중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얼굴 인식 오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하고 뭐 이렇게 동물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분류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에 사용된 데이터가 백인이 절대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라고 그 훈련 데이터로 사용된 그 데이터들이 백인 사진이 많았던 거예요. 흑인 사진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동물들 사진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고릴라도 있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얼굴을 뭐 인식해서 뭐 사람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무슨 뭐 그 프로그램이 이제 있으니까 어떤 흑인이 해본 거예요. 자기 친구하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띡 했더니만, 자기 얼굴을 찾더니만 고릴라라고 해버린 거죠. 왜냐면은 학습 데이터에 백인 사진이 많아서, 근데 아무래도 이 피부 색깔도 중요한 그 구분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흑인 사진이 없으니까 그 모델은, 그 분류 모델이 편견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특히나 그 면접에서도 저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아무래도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잘못 훈련을 시키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제 뭐 IoT는 이제 약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합된 형태이긴 한데, 근데 저런 데서는 이제 해킹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얘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데 외부에서 이 내 시스템에 들어와서 해킹을 해서 막 사고를 막 내버린다든가, 뭐 IoT도 그렇죠. 뭐 주변에 있는 뭐 스마트 홈, 뭐 내가 들어가면 알아서 착착착착 불도 켜주고, 뭐 이렇게 음식도 데워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뭐가 또 있죠. 뭐 여러 가지, 네, 집안에 그런 것들 관리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뭐 이런 뭐 난방이라든가 냉난방 시설 자동 조절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해킹을 당하면, 네, 갑자기 이제 뭐 내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수동이 안 되고 완전 자동인 상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 강령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제정과 실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쁜 의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율살상 무기는 암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도 크고,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살상 무기로 공격한다든가 하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 조금 사고 나는 것보다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죠. 무기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살상 무기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무기 시스템용 AI 기술 지원을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지만 또 어떤 AI 회사에서는 공격용 자율 드론을 개발 중이고, 또 뭐 어느 AI 회사가, 그러니까 방위산업체 회사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또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니까 꼭
그래도 이제 그러지 않는 게 좋은데, 뭐,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자기네들 하는 일이잖아요. 무기를 만드는 게. 저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는 드론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공격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스마트 폭탄으로 특정 인물, 성별, 인종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예멘의 한 공군기지에서 어떤 행사가 개최가 됐는데 어떤 그 예멘의 정부군 말고 반군이 있었나 봐요. 그 반군이 드론을 보내서 폭파를 시킵니다. 그 행사에다가 드론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군이 뭐 6명이 죽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은 저런 AI 탑재가 된 군사용 로봇과 드론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우려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대기업들은 우리는 이제 무기 만드는 데는 우리 기술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뭐 돈이 되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만들겠죠. 네, 뭐 우리는 또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그런 정부군과 싸우는 반군, 아직도 전쟁 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기업에서 우리는 기술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또 오픈 소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좀 딥러닝 이런 부분은 오픈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개발을 하면 또 다 뭐 개발을 못하도록 AI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만은 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인공지능 윤리 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심리적인 안정, 뭐 무기 그런 것만도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을 크게 위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인공지능 전에 이제 빅데이터, 뭐 빅브라더 얘기도 막 나왔잖아요. 우리를 막 감시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얼굴 인식, 뭐 사람 인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이미 저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교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누가 밥을 먹고 밥을 안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체크를 하고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앞에다가 그 미리 이제 다 입력을 해놓은 거죠.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 사진을 다 입력을 해놓고 이미 그 서비스가 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냥 얼굴로 뭐 카드 이렇게 찍을 필요도 없고 그냥 얼굴로 인식을 띡 해서 아, 이 사람이 밥을 먹었다, 밥을 안 먹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잔반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사용하려는 기술이긴 해요. 그러니까 잔반을 줄이고 음식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채택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싫은 사람들은 너무 감시받는 느낌일 수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늘 체크하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숙사 식당에서만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학생 식당으로도 뭔가 확대를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들었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란 정의감, 공정함 등에 대한 원리나 가치인데 인공지능 윤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이 윤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천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가 뭐냐?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제어하는 규칙들과 기준들. 우선은 이제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연구 대상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 또는 연구 과정이나 내용을 조작하지 않을 윤리. 이게, 이것도 아마 2019년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슨 대학교였거든요. 근데 저 무슨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이었는데, 그 인공지능 그 기술로 그 결과를 뭔가 좀 조작을 해서 그게 좀 또 사회적 파장이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예측되는 결과들의 윤리적 문제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모르는 재난에 대한 책임의식, 예방적 차원에서의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가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나라를 먼저 살펴볼게요. 한국인공지능협회에서 2019년 7월에 제1회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의 뭐
지속적 성장과 안전한 발전을 위해 윤리적 연구 개발, 뭐 인공지능 교육할 수 있도록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을 이제 보시면 사람 우선 원칙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또 사람들이 또 뭐 강인공지능 나와서,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와서 무슨 이제 터미네이터, 옛날 영화긴 하지만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이 실제 생길까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뭐 기계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대체해서 우리는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계의 지배를 받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영화 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은 처음부터 사람 우선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 개발되어야 된다. 또 설명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공정하게 공유해서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인류 공동의 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 개인은 자기의 기술을 학습하여 개인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직업적 변화에 대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되기도 그렇지만 또 좀 쉬워요. 많이 기술들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술들을, 인공지능 기술들을 막 코딩을 하면서 막 파이썬 막 해가지고 문법을 막 공부해서 하지 않아도 약간 그 기술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가 되기도 쉽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무조건 TV 방송국에서 제공해주는 컨텐츠를 소비만 했다면, 요즘은 내가 손쉽게 뭐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의 생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이 정보기술 수업은 아닌데 컴퓨터 실습실에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막 이분들이 하시고 가상대학에 뭐 과제 같은 거 이제 제출하셔야 되면 과제 제출을 하세요. 그냥 나가세요. 로그아웃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뭐 그냥 그 사람이면 그냥 보통 사람이면 로그아웃을 해버릴 텐데, 정말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비밀번호를 바꿔버린다든가, 뭐 아니면 이 사람의 정보를 이상하게 막 바꿔버린다든가. 그래서 막 이 사람의 정보를 막 그 온국민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막 바꿨어요. 물론 이제 바꾸기 쉽지는 않아요. 비밀번호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이 사람의 중요한 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버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사람이 학교로부터 어떤 중요한 연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상황이 뭐 운 나쁘게도 겹쳐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 그 공공 컴퓨터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그아웃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 뭐 바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제가 건물도 지나다닐 때 보면은 그 뭐죠? 그 예술관 그 카페테리아 옆에 그 PC 같은 게 있더라고요. 출력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은 막 이메일이 그냥 열려 있어요. 과제 막 출력하고 이제 급하게 수업에 들어가시느냐고 그랬겠지만 이메일도 막 그냥 다 열려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로그아웃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그냥 클릭하시면 되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 잔소리 같은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는 약간 사적인 기관인 거잖아요. 인공지능 협회라는 게 어쨌든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린 정부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정부에서도 이제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2020년 12월 23일에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3대 기본 원칙과 10개 핵심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3대 기본 원칙은 그 AI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될 기준이 인간 존엄성, 그 다음에 사회의 공공선, 그 다음에 기술의 한목적성, 이런 원칙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개 핵심 요건은 뭐냐면, 그 인공지능 기술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서, 뭐 여기 갑자기 생명이 나와가지고 좀 그럴 텐데, 그냥 저거는 기술의 생명 주기예요. 우리의 그 인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술의 생명 주기. 그 기술이 생겨나서 뭐 기술이 됐던 제품이 됐던, 제품일 수도 있지만 맨 처음에 만들어져서, 네,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유지 보수하고 나중에 폐기까지. 왜냐면 폐기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그 폐기할 그 제품이나 기술 안에 그 데이터들이 막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생명주기는 그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을 그냥 한국말로 그냥 그대로 바꿔가지고 생명주기가 나온 건데 제품이나 기술의 생명주기예요. 거기에 이제 걸쳐서 충족돼야 되는 요건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도 존중해줘야 되고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이런 거는 그냥 과기정통부 관심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네,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그 오픈되어 있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했냐. 카카오에서 2018년 1월 31일에 국내 업계 최초로 AI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개 원칙을 발표를 한 건데 카카오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 모든 노력을 윤리 안에서 하고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차별에 대한 경계,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실예가 있었으니까. 흑인 사진을 고릴라라고 판별해버린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재판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도입을 하니 많이 그러는데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범죄율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뭐 백인보다 흑인이 많았다 그랬나?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되면 이제 그 인공지능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약간 그 성별에 대한 그 편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운영, 네. 학습 데이터를 윤리적 근거에 근거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을 해야 되고 알고리즘의 독립성, 누군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도 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위해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약간 그 IT 업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에 대해서 IT 쪽은 네, 공유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네이버에서도 해야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제 2021년 2월에 조금 늦긴 했어요. AI 윤리 준칙을 발표합니다. 근데 요 전에 네이버에서는 그 프라이버시 보호, 그 사생활 보호,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돼서는 조금 한 8년인가? 그때부터 조금 하기는 했었어요.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2월에 윤리 준칙을 발표를 했는데, 뭐 서울대하고 공동으로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AI를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을 조화롭게 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 뭐 상세한 내용은 여기 옆에 있습니다. 뭐 비슷해요. 네, 뭐 많이 틀리진 않아요. 네, 이런 윤리 준칙을 21년 2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해외 여기까지는 이제 국내를 좀 살펴봤고요. 삼성에서도 뭔가 학원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저런 식으로 딱 발표까지는 안 한 건지 네, 자료는 없긴 했는데 뭐 약간 기업은 우선은 뭐 아무래도 IT 쪽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뭐 인공지능 기술 연구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렇게 발표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아실로마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017년에 지역 이름이에요. 저도 뭐 처음 들어본 지역 이름입니다만 미국 아실로마에서 개최된 AI 컨퍼런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 학회가 열렸고 거기에 이제 AI나 로봇 연구자 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AI 기술 23원칙을 발표를 했대요. 뭐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래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원칙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인류에게 유익한 지능을 만들어야 되고 초지능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만 개발되어야 하고 인공지능 기반 무기 경쟁 뭐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뭐 스티븐 호킹은 너무 유명하죠. 그다음에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학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도 빠질 수는 없겠죠. 2018년에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사회에 이익이 되는 AI를 이용. 그다음에 AI 관련 불공정한 편견을 만들지 않을 것.
그다음에 AI는 인간의 지시와 통제를 받을 것. 이 부분이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들린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인류의 이익, 뭐 약간 그러니까 인간을 우선한다는 거는 우리도 그렇긴 했는데 인간의 지시와 통제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영화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영화, 그건 어디까지나 영화가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예전에 영화에 나왔던 기술들이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반대한다 이런 것도 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I의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원칙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글에서도 네, 저런 네, 윤리 강령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나라 뭐 여기에 가입은 최초로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재정 준비 중인데 아직 발표했다는 얘기까지는 못 들었어요. 네, 카카오에서 한 거,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하고 구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이런 거 발표를 했어요. 이건 이제 기업들인 거고 정부는 미국에서도 네 19년 2월에 하고 일본도 27년, 19년 두 번 했고 영국도 네,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네, 뭐 보호 가이드라인 같은 것까지 해서 아마 요 자료가 21 언제죠? 우리나라가 20년 요거 나오기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 아직 그거는 여기 있다. 아니다. 나온 후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 인공지능 윤리기준 발표를 했고 네, 요거는 영국이었거든요. 네, 영국에서 이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도 OECD에서도 하고 뭐 EU에서도 하고 유네스코에서도 하고 뭐 다양하게 기업이나 정부나 뭐 국제사회나 이런 곳들에서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네, 어떤 그 원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을 하면 뭐 어느 시대나 그랬죠. 어느 시대 어느 기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은 뭐 부작용이 생기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그래도 해야겠죠. 당연한 거니까 하고 이제 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트롤리 문제로 시작을 해서 뭐 기술의 부작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윤리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어떤 노력들을 윤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업 마치겠습니다.